한겨울 눈보라가 뼛속까지 파고들던 밤, 양반과 대감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계모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략을 드러냈습니다. 전처가 다른 사내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짓을 씌워 두 남매를 한순간에 집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16 누이는 9살 어린 아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맨발로 얼어붙은 땅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몸을 녹일 옷 한 벌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집 문턱에서 완전히 끊겨나간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추위와 막막한 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 늙은 몸종이 목숨을 걸고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남매의 품에 쥐어주었습니다.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때가 올 때까지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금기와 함께 전해진 그 괴짝, 모든 것을 빼앗긴 두 아이와 열지 못한 채 품에 안고 버텨야 했던 그 비밀.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이 잔혹한 거짓과 계략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큰 고을에 이상현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대대로 이름난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으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넓은 논밭에다 장사 수완까지 더해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통했습니다. 기와집 99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넘쳤으며 마당에는 사시사철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대감에게는 본처 한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은비녀 하나뿐이었는데, 그 은비녀 뒷면에는 친정아버지가 손수 새겨 넣은 혼인 날짜와 친정 가문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은비녀를 평생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쁜 날이나 서러운 날이나 그 비녀만큼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친정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신 것처럼 그 차가운 은빛 금속이 언제나 머리 위에서 한씨 부인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인 곁에는 복녀라는 늙은 몸종이 있었습니다. 복녀는 한씨 부인이 아직 처녀 시절이던 때부터 따라온 종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친정에서 태어나 젖먹이 때부터 아가씨 곁을 지켰으니 주인과 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혈육에 가까웠습니다. 한씨 부인이 시집을 올 때 복녀도 따라왔고, 아이를 낳을 때도 복녀가 곁을 지켰고, 아플 때도 복녀가 약을 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은하가 태어났습니다. 이 대감은 갓난아이를 처음 품에 안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었다고 합니다. 3년 뒤에는 아들 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와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녀는 두 아이를 제 자식처럼 업고 다녔습니다. 은하가 5살 되던 해 첫눈이 내리는 날, 복녀가 밤새 주먹밥을 빚어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참기름을 넣고 깨를 뿌려 꼭꼭 눌러 만든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주먹밥의 맛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복녀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던 따스함까지도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7살 되던 해 한씨 부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한씨 부인은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를 빼어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혼산날 친정 아버지께서 손수 새겨주신 것이다. 나중에 은하가 크면 전해다오. 이 아이의 어미가 누구였는지, 어느 가문에서 왔는지 이 비녀가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복녀는 그 은비녀를 품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녀는 은비녀를 치마 속 깊이 숨겨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마님의 마지막 부탁이 비녀에 담겨 있었으니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시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대감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기와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어졌고 아이들은 어미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복녀가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어린 것들의 입에서 어머니를 찾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복녀의 가슴에도 칼로 베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 이 대감은 새 부인을 들였습니다.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는 한때 이름 있던 양반 가문의 딸이었으나 친정이 기울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터라 이 대감처럼 든든한 양반에게 후처로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가마에서 내린 정씨 부인은 99칸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그 미소를 본 것은 복녀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정씨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상냥했습니다. 은하에게는 새 댕기를 사주었고 준이에게는 엿을 사주었으며 이 대감 앞에서는 전처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저 계모는 참으로 어진 분이로다. 전처 소생을 저리 아끼다니 복받을 일이라고요. 그러나 복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대감이 출타한 날이면 정씨 부인은 은하에게 마당 쓸기를 시켰습니다. 아직 어린 것의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고는 구석구석 다시 쓸라 호통을 쳤습니다. 준이에게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 시켰습니다. 대감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을 때의 어머니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어른의 두 얼굴을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고하려 했으나 번번이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워낙 치밀하여 대감 앞에서는 티 하나 내지 않았으니까요. 복녀가 입을 열려 할 때마다 정씨 부인이 먼저 복녀에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 한마디라도 해봐라. 네가 어찌 되는지 보자는 서늘한 경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하가 14살, 준이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대감이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더니 차츰 자리를 보존하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혼자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을에 이름난 의원을 불러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병화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이 대감의 마음은 자신의 몸보다 아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은 복녀를 불렀습니다. 정씨 부인과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대감은 복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녀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정씨가 아이들을 어찌할지 나는 안다.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등잔 불빛 아래서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 남편이었어도 내 자식들의 앞날이 어찌 될지는 눈에 보인다. 정씨는 아이들을 내칠 것이다.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아이들을 내쫓을 것이다. 복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감이 힘겹게 손을 뻗어 베개 밑에서 삼배로 꼼꼼하게 묶인 작은 나무 괴짝을 꺼내 복녀에게 건넸습니다. 괴짝은 손바닥 2-3쯤 되는 작은 것이었으나 삼배 매듭이 몇 겹이나 되어 단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안에 은하와 준이를 살릴 것들을 넣어두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대감은 기침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하가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16이 될 때까지 이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에 열면 소용이 없어진다. 내 말을 명심해라. 복녀는 괴짝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등잔 불빛 아래서 어찌나 쓸쓸하던지요. 일찍 알았어도 방도가 없었다. 정씨 뒤에는 최아전이 버티고 있고 관아에도 정씨 편이 많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손을 못 대지만 내가 죽으면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다. 대감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었지만 복녀에게 전하는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복녀야, 부탁한다. 네가 아이들을 지켜다오. 이 괴짝을 반드시 은하에게 전해다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다. 복녀는 대감의 손을 붙잡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온돌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마음 놓으십시오. 그로부터 열흘 뒤 이상현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감이 숨을 거두던 그 마지막 밤,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의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핏기를 잃어가던 그 새벽, 복녀가 급히 의원을 부르러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 앞에 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딜 가느냐? 마님, 대감마님, 숨이 위태로우십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정씨 부인이 복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귀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복녀의 팔뚝에 손자국이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밤중에 소란을 피우면 아이들이 깬다. 가만히 있거라. 복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마님이 숨을 못 쉬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복녀가 팔을 빼려 하자 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서 그 눈이 뱀의 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일 당장 너를 팔아넘기겠다. 너뿐만 아니라 저 계집애와 사내 아이까지 전부. 복녀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복녀를 밀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대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감의 손이 간신히 뻗어 방구석에 놓인 약봉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남기고 간 비상약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치마폭 깊이 넣어버렸습니다. 대감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방금까지 닿을 수 있었던 약봉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은 품에서 접힌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감의 흐려진 눈앞에 그것을 펼쳐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힘드시지요? 여기에 수결만 하시면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대감의 손가락을 잡아 문서 위에 억지로 눌렀습니다. 먹물이 번져나갔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이미 한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복녀는 방문 밖에서 두 눈 뜨고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러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씨가 복녀를 팔아넘기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와 준이까지 팔겠다는 협박 앞에서 복녀의 발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이상현 대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나서며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편히 눈을 감으셨다. 가서 상을 차려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을 안팎에서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하얀 상복을 입고
영전 앞에 앉아 곡을 했습니다. 그 곡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조문 온 양반네 부인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 후처로 들어와 전처 소생까지 거두며 남편을 섬기더니 저리 슬퍼하는 것을 보면 천생 착한 심성이로다. 14살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아버님을 사랑하셨구나. 은하는 울음을 참으며 9살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이의 작은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대감의 관이 나가는 날에도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하늘마저 서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그 순간 기와집 대문이 닫히자마자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눈물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탈을 벗어던진 것처럼 곡소리를 하던 그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극이 끝났으니 이제 정리하자꾸나.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극이라뇨? 방금 전까지 아버님 영전 앞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전부 연극이었단 말입니까? 은하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랑채 쪽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둘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고을 관아의 아전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미리 불러들인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남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은하의 등줄기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나가라뇨?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아버님이 지으신 집이고 제가 태어나서 14해를 살아온 곳인데요. 은하가 한 발 뒤로 물러서자 정씨 부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은하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은하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한자가 빼곡한 문서였습니다. 은하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혈연무관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자 확인 문서였는데 이상현 대감과 은하, 준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은하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가는 모습이 어찌나 잔인해 보이던지요. 죽은 한씨가 딴 사내를 만나 낳은 자식이다. 이 대감은 죽는 날까지 속고 산 것이야. 이 문서가 그 증거다. 은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차에 이 말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준이가 누이의 치마를 움켜쥐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은하는 동생을 안아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만요. 방에서 짐이라도 가져갈게요. 은하가 안채 쪽으로 한 발 내딛자 사내의 굵은 팔이 가로막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대감 재산으로 산 것이다. 빈몸으로 들어온 한씨의 자식이니 빈몸으로 나가거라. 빈몸으로 들어왔다뇨. 은하는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책들, 글씨 연습을 하던 벼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유품이 있을 터인데요. 그 모든 것을 두고 빈몸으로 나가라니요. 은하가 한 발 더 나서려 하자 사내가 은하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은하가 마당 아래로 비틀거렸습니다. 누나, 준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고작 9살, 오늘 아버지의 관을 보내고 온 어린 것이 세상에 하나뿐인 누이마저 잃을까봐 치마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동생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거짓이에요.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정씨 부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여유롭던지 마치 발밑에 개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몇 번을 해봐도 결과는 같을 테니. 사내 둘이 다가와 남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한겨울 칼바람이 얇은 삼배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으로 남매는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누나, 너무 추워.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대문을 돌아보았지만 육중한 나무 문짝은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14해를 살아온 집이 눈앞에서 닫혀버렸습니다. 남매는 돌담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도 정씨 부인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한 시즌도 되지 않아 14살 은하와 9살 준이는 한겨울 거리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깸 없었고 몸을 녹일 곳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쪽 쪽문이 삐걱 열리더니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복녀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남매 곁을 지켜온 누이와 아우에게는 할머니나 다름없던 늙은 몸종 복녀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삼배로 묶인 나무 괴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종이에 싼 작은 보따리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숨을 헐떡이며 남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입김이 연달아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본체 쪽을 살피더니 은하의 손을 덥석 잡고 괴짝을 쥐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은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삼배로 단단히 묶인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녀가 은하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 들으십시오. 대감마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가씨께 꼭 전하라고 맡기신 물건입니다. 아버님이 맡긴 물건이라는 말에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이요? 언제요? 은하가 되묻자마자 본체 안쪽에서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왔습니다. 복녀야, 저것들한테 뭘 주느냐? 헌옷까지나 주고 빨리 들어오지 못할까? 복녀가 본체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마님,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척하며 은하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귀에 닿을 듯 가까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가씨.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될 때까지, 16이 될 때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당장 드실 게 필요하실 테니. 복녀는 이미 돌아서서 쪽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부디 살아달라는 것인지 말로 다하지 못한 것들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쪽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품에 안긴 괴짝과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해주라고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피워 올렸습니다. 누나, 그게 뭐야? 준이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은하는 대답 대신 괴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라면 목숨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은하는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기름종이 안에는 주먹밥 4덩이와 복녀가 꼬박꼬박 모아두었을 돈 몇 점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먹밥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은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 복녀가 빚어주던 바로 그 주먹밥이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참기름을 넣고 깨를 뿌려 꼭꼭 눌러 만든 그 따스한 손맛이 그대로였습니다. 복녀는 아마 이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한겨울밤에 쫓겨나는 아이들 손에 따뜻한 밥 한 덩이라도 쥐어주려고요. 은하는 주먹밥 하나를 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남매는 주먹밥을 입에 물고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낡은 괴짝 하나를 생명줄처럼 끌어안은 채로요. 그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남매는 고을박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지고 손이 고바 터지고 준이는 걸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은하는 동생을 업으려 했지만 괴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짝을 등에 지고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남매는 낯선 마을 어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주막 처마 아래였습니다. 준이는 누나의 무릎에 고개를 묻은 채 기절하듯 잠들었고 은하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괴짝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떨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하는 그 별을 보며 입 안에서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침이 되었을 때 주막 주인이 처마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주인이 은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은하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준이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주막 주인은 급히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가 온돌방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 주막 주인이 물었지만 은하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계모에게 쫓겨났다는 것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동생이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를 쉬고 남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복녀가 넣어준 돈이 몇 전 있었지만 한 달을 버틸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매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인심 좋은 집 처마 아래에서 하룻밤 자고 빨래를 해주는 대가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씨 부인이 뿌려놓은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의 자식들이 사실은 본처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사생아라는 소문이 장터에서 장터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대감이 그렇게 호인이더니 죽는 날까지 속았다더라. 본처 한씨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던가. 남매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에서는 남매를 아예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생아를 집에 들이면 재수가 없다며 문전박대를 하는 집이 태반이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뜨거운 수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의 입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아무도 은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길 위에서 허덕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세 마을쯤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은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동생을 업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집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생아라는 소문이 이 마을에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은하는 마을 끝 우물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생의 이마에 찬물을 적셔 올리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거친 삼배치마에 맨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틀어올린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사는 과부 김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괴짜 과부라 불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도 없이 혼자 텃밭을 일구며 사는 여인이었는데 남들이 어찌 보든 신경 쓰지 않는 성미라 마을에서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김씨 과부는 우물가에 쓰러져 있는 남매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준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열이 높구나. 우리 집으로 오너라.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문을 닫았는데요.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이대로 밖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준이를 업고 김씨 과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김씨 과부의 초가집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김씨 과부는 준이를 온돌방에 눕히고 솥에 약초를 달여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은하는 김씨 과부의 곁에 앉아 밤을 새우며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김씨 과부는 약초 다리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누군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씨 과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사생아라는 소문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니, 소문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준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은하는 김씨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손사래를 치며 은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 같은 건 됐다. 가서 따뜻한 밥이나 먹거라. 남매는 김씨 과부의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가 사생아를 거두었다더라. 재수 없는 것들을 데려다 놓으면 마을에 화가 미칠 텐데. 하지만 김씨 과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남매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김씨 과부의 밭일을 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이웃마을 양반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삼을 삶고 배를 짰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고 어깨가 짓눌렸지만 은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지켜야 할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준이는 서당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사생아라는 소문 때문에 서당 훈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당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담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담장 밖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밤이면 등잔 불빛 아래서 은하에게 배운 글자를 되새겼습니다. 은하는 어머니 생전에 배운 천자문과 아버지에게서 배운 글을 동생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16이 된 은하의 하루는 새벽 인경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갓집 부엌에서 불을 떼고 죽을 쓰고 동생과 나누어 먹은 뒤 이웃 마을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살이 에이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빨았습니다. 16살 또래의 양반집 아가씨들은 수놓은 치마를 입고 가야금을 배우며 혼처를 보러 다닐 나이였지만 은하에게 그런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면 은하는 마을 장터에서 팔다 남은 나무를 주워왔습니다. 시든 것이든 짓무른 것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소금에 절이고 된장에 묻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돌아오니 준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단을 들여다보니 묽은 죽이었습니다. 누나, 배고프지? 내가 죽 끓여놨어. 11살 남자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서투르게 쌀을 씻어 죽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죽이 눌어붙어 냄새가 났지만 은하는 그 한 그릇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동생에게 새 붓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빨래툴에서 아끼고 또 아껴서 겨우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한 끼를 굶고 또 한 끼를 줄여서 산 붓이었습니다. 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나, 이거 비싼 거잖아.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글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은 누나가 할 테니까 넌 글만 읽어. 은하는 대수롭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있었거든요. 사실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면 왠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장터를 돌아온 아낙네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 대감댁 새 마님이 올해 고을 관아에서 모범 부인으로 칭송을 받았다더라. 죽은 남편의 가업을 일으키고 전처 소생까지 거두어 키운 덕행을 인정받아 관찰사 어르신께서 손수 현판을 내리셨다지 뭐야.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 소생을 거두어 키웠다고요? 한겨울에 내쫓아놓고 전처 소생을 키웠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니요. 아낙네의 수다는 이어졌습니다. 정씨마님이 고을잔치에서 비단옥로를 입고 나오셨는데 그 화려함이 한양양반마님 못지 않았다더라. 논밭도 더 늘리고 쇠곡강까지 지었다던데 참으로 수완 좋은 분이야. 은하의 눈앞이 벌쩍게 물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칭송을 받고 비단옷을 입고 화려하게 웃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시든 나무를 주워 반찬을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했습니다. 이가 저절로 악물어졌습니다. 누나, 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생도 담장 너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 하늘이 벌 내리시겠지. 하늘은 다 보고 계시잖아.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도 정씨 부인의 화려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이가 잠든 후에 은하는 방 한 구석에 놓인 괴짝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삼배로 묶인 나무, 괴짝. 습기를 먹어 나무결이 약간 불어 있었지만 은하는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남매에게 복녀가 급히 건네준 바로 그 괴짝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될 때까지 열지 마십시오. 복녀의 그 말을 은하는 2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16이 된 지금도 차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어보고 싶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막상 손을 뻗으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희망이라 믿어온 게 빈 괴짝이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은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은하는 괴짝 앞에 쪼그려 앉아 낡은 나무결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거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틸게요. 입술 안에서만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김씨 과부의 초가집에 마을 이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김씨 때 이번 해 소작류가 올랐소. 석 달 안에 콩 5섬을 더 내지 않으면 이 밭을 내놔야 할 거요. 김씨 과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콩 5섬이라니요. 텃밭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에게 콩 5섬은 하늘의 별을 따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은하는 김씨 과부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식구가 늘어서 이분까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이가 다시 몸져 눌게 되었습니다. 2년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쇠약해진 탓이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고 기운이 없어 서당 담장밖에 앉아있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은하는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약도 약이지만 당장 고기와 미음을 먹여야 합니다. 고기라뇨. 반찬에 들어갈 된장도 빠듯한 형편에 고기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의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이가 은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괴짝 열어보면 안 돼?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팔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을 동생이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은하도 모르게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11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나도 못 여는 괴짝을 열어보자고 먼저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요. 소작료의 약값에 밀린 빚까지 어떻게든 한다는 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는 이웃마을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멀리 고을 쪽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멈춰 서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보부상이 말해주었습니다. 이 대감댁 정씨마님이 오늘 고을 관아에서 큰 잔치를 여셨다더군. 곡간을 열어 쌀을 풀었다 하여 온 고을이 칭송하고 있다오. 은하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쌀을 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송을 받고 아버지의 기와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그 여자가 마을마다 퍼진 소문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남매를 사생아로 만들어 세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여자의 입이었습니다. 은하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차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준이가 온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팔뚝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쓰러진 것입니다.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괴짝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준이를 살리려면 뭐라도 팔아야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괴짝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더군요. 준이가 온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기운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1살짜리 동생이 밥을 못 먹어서 쓰러졌는데 약속 같은 것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삼배 매듭을 잡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바스락거리며 풀려나갔습니다. 나무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은하는 괴짝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위에 놓여있던 것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은하는
숨이 텄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머리에 꽂고 다니시던 바로 그 은비녀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으시던 어머니의 은비녀.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돌려보니 가늘고 정교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씨 가문의 이름과 혼인 날짜였습니다.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손수 새겨 넣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은하는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은빛 금 속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녀 아래에는 접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았습니다. 은하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이상현이 친히 확인하노니 은하는 나의 정녀이며 준이는 나의 적자이다. 한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혈육임에 추호도 의심이 없으니 이 문서를 증거로 삼는다. 아래에는 아버지의 수결과 인장이 찍혀 있었고 고을 의원의 확인 도장까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발 앞에 던졌던 가짜 문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손수 준비한 진짜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은하는 문서를 움켜쥔 채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정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를요. 그래서 미리 진짜 문서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2년 전 정 씨가 발 앞에 던진 문서는 조작된 가짜였고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은하는 문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도 자식들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셨지만 이렇게 마음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은하는 부은 눈을 훔치며 괴짜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전담문기였습니다. 이상현 대감이 소유한 논밭과 기와집, 곡간, 살림까지 모든 재산을 정려 은하에게 물려준다는 양도문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수결과 인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려서 문서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은하의 것이라니요. 시든 나무를 주워다 반찬을 만들고 빨래춤으로 겨우 연명하던 자신에게 이런 문서가 있었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첩 하나와 아버지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명첩에는 박판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은하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아비의 오랜 벗이다. 한양에서 판관으로 있으니 이 명첩을 보여주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아버지는 정녕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증거, 문서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까지 미리 손을 써두셨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하나하나 놓아두신 것처럼요. 괴짝 바닥에는 마지막으로 복녀의 손글씨가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던 밤에 정씨마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늙은 종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약을 감추고 수결을 위조한 것을 이 종이 증언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늙은 것을 찾아주십시오. 은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복녀는 그 끔찍한 밤의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정씨가 약을 빼돌리고 죽어가는 대감에게 억지로 수결을 받아낸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괴짝을 남매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괴짝 앞에 펼쳐진 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비녀, 친자 확인서, 전담문기, 박판관의 명첩, 복녀의 증언 쪽지. 정씨가 어떤 짓을 해도 남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복녀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뜻은 곧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정씨를 의심하고 계셨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예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병환 중에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심정을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은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후 준이가 기력을 되찾아 일어났습니다. 김씨 과부가 야산에서 캐온 약초와 은하가 문서에서 나온 사실을 토대로 빌려온 쌀로 미음을 끓여 먹인 덕분이었습니다. 은하는 동생 앞에 괴짝을 열어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아, 이것 좀 봐. 준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2년간의 서러움과 고통을 꾹꾹 눌러 담던 그 눈이 이제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문서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전담 문기, 박판관의 명첩까지. 준이는 서당 담장 밖에서 익힌 한자 실력으로 문서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읽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 맞는 거야. 2년 전에 그 여자가 던진 문서는 가짜였어. 아버지가 진짜 문서를 여기에 숨겨두신 거야. 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준아, 울지 마. 은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찾으러 가자. 다음 날 아침 은하는 김씨 과부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2년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은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낡은 치마 저고리를 여미고 명첩을 품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은하는 박판관의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큰 문이 위압적이었지만 은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에게 명첩을 내밀었습니다. 이상현 대감의 딸입니다. 박판관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문지기가 명첩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급히 달려나온 하인이 은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를 지나 서재에 들어서자 50줄의 관복을 입은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은하의 손에 들린 명첩을 보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이상현의 따님이요? 예, 이상현 대감의 딸 은하입니다. 박판관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은하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도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현이 말하던 그날이 결국 왔군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은하는 품에서 문서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서, 전담 문기, 복녀의 증언 쪽지까지 박판관이 문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윽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이상현의 필체와 인장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서들이면 충분합니다. 박판관은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고을 사또에게 연락을 넣겠습니다. 이상현 생전에 정 씨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이 있었으니 진짜 문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판관이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종의 증언이 있어야 정 씨의 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녀를 찾아야 한다. 2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이후로 복녀가 어디에 있는지 은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씨가 쫓아냈을 것이라는 짐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판관이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관아의 인편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복녀의 행방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대감이 죽자마자 기존의 종들을 모두 내보내고 새 하인들을 들여놓았다는 것까지는 확인되었지만 복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소식이 왔습니다. 고을에서 네 마을쯤 떨어진 산골에 늙은 여인 하나가 남의 집 부엌대기로 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을에서 그런 거룬 박판관의 심부름꾼이 찾아가 확인하니 그 여인이 바로 복녀였습니다. 은하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름한 농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은하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복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하는 달려가 복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여사님,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복녀는 은하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대단한 거예요. 2년을 버텨냈잖아요. 은하는 복녀에게 괴짝의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판관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복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 늙은 종이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정씨마님이 대감마님의 약을 감추고 돌아가시는 대감마님께 억지로 수결을 받아낸 것을 이 눈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아 앞에서든 어디서든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마침 고을에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사흘 뒤 고을 관아 앞 큰 마당에서 대대적인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현 대감의 3년상이 끝나는 것을 기해 정씨 부인이 공식적으로 이씨 가문의 종부로서 가업을 잇는다는 선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을의 양반과 유지들, 관아의 아전과 향리들, 인근 고을에 명망 있는 분들까지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정씨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고을 사람들과 양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하는 박판관이 마련해준 방에서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 빨래와 밭딜로 거칠어진 손, 햇볕에 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2년간의 굶주림과 추위와 서러움이 어린 티를 깨끗이 지워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판관이 준비해준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가 머리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하는 품에 문서를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심부름을 마치겠습니다.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관아 앞 큰 마당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색 천막이 펼쳐지고 풍악이 울리고 100여 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간체에 양반네 어르신들, 고을 유지들, 아전들, 인근 고을에서 온 손님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기녀들의 춤사위가 마당을 수놓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에 금장 놀이개를 두른 그녀는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나누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정씨 부인이 마당 가운데 마련된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2년간 갈고 닦은 연기였습니다. 3년 전 서방님을 잃고 하루하루가 어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안쓰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서방님께 부끄럽지 않은 종부가 되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칭송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유지, 제가 받겠습니다.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뚝 끊기고 수백 명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잔칫집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등진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은하와 준이었습니다. 은하는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은비녀가 햇볕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를 담은 채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이가 서 있었고 뒤로는 박판관과 관아의 포졸렛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게 누구냐? 이 대감의 자식이 아니냐? 죽은 줄 알았는데 은하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맞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하가 정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은하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되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니 무슨 뜻이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정신을 차린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생아 주제에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곳곳에 서 있던 사내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판관의 포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친자 확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아버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친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상현 대감의 정녀 은하, 적자 준이라 적혀 있습니다. 고을 의원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2년 전 이 여인이 내보인 혈연 무관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마당이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습니다. 뭐라고? 위조라고? 그러면 사생아가 아니었단 말인가? 은하가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전담문기입니다. 아버님의 모든 재산은 정녀인 저에게 양도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결과 인장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양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이 대감의 인장이 맞소. 누군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하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구부정한 허리, 낡은 삼배 치마를 입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복녀였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네가 왜 여기에? 복녀는 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늙은 종이 오늘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평생 모셔온 복녀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복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숨이 가쁘셔서 약을 찾으셨습니다. 의원이 놓고 간 비상약이 방구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마님께서 그 약을 집어 치마폭에 감추셨습니다. 대감마님의 손이 허공을 헤매셨습니다. 약이 사라졌으니까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씨마님께서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시어 의식이 흐려지는 대감마님의 손을 잡아 억지로 수혈을 받으셨습니다. 대감마님은 항거하려 하셨지만 이미 몸을 움직일 힘이 없으셨습니다. 이 늙은 종은 그 모든 것을 방문 밖에서 두 눈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정씨마님이 아이들을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여 이 종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복녀의 마지막 말에 마당이 폭발했습니다. 약을 감추다니 죽어가는 남편의 약을 빼돌렸단 말이오.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지 않소. 수결을 위조했다고. 성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 종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2년 전 남매를 내쫓을 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박판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복 차림의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본관은 박판관이요. 고 이상현 대감의 벗으로서 대감 생전에 직접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은 모두 확인을 마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의 약을 빼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문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재산을 가로챈 횡령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요. 포졸들이 정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이씨 가문의 종부야. 너희가 감히. 하지만 포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팔을 잡힌 채 마당에서 끌려나가는 정씨 부인. 비단 치마가 흙먼지에 끌리고 올려 묶었던 머리카락이 풀어져 얼굴을 덮었습니다. 금장 놀이개가 땅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2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화려한 가면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나는 종부란 말이야. 정씨 부인의 외침이 마당에 메아리 쳤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을의 양반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전들은 눈을 피했으며 방금 전까지 칭송을 쏟아내던 입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누나, 뒤에서 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돌아보았습니다. 준이가 울먹이며 서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 찾았어.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응, 찾았어. 은하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칫마당 한가운데서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지켜주셨어, 누나. 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지켜주셨어. 은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지켜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며칠 뒤 기와집 대문 앞에 은하와 준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쫓겨나던 바로 그 문 앞에 다시 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손끝이 곱아 터지고 갈 곳 하나 없이 막막하기만 했던 밤이었습니다. 14살 은하는 9살 준이의 손을 꽉 잡고 이 대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담 위로 복숭아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어디선가 꾀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이 올라오는 계절이었습니다. 마치 집이 2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듯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자. 준이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11살 동생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복녀였습니다. 정씨가 쫓아낸 뒤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았던 복녀가 다시 이 집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구부정한 허리,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걸음걸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도련님,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크셨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복녀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하가 먼저 다가가 복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작았습니다. 한평생 남의 집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을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걸고 괴짝을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복녀, 고마워요. 은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괴짝 덕분에 살았어요. 2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복녀가 은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가씨가 대단한 거예요. 2년을 버텨냈잖아요. 도련님 지키면서 그 힘든 세월을 다. 준이도 달려와 복녀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2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요. 한씨 부인이 살아계실 때부터 복녀는 이 남매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넓은 안방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복녀가 은하와 준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복녀가 밥상을 차려 반찬을 올려주곤 했습니다. 더 먹어요, 아가씨. 많이 먹어야 해요. 그 목소리가 2년 만에 다시 들렸습니다. 은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시든 나물 반찬도, 묽은 죽도, 남의 집에서 얻어먹은 밥도 이 맛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복녀의 손맛이었습니다. 준이도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복녀. 진짜 맛있어요. 볼이 불룩해지도록 밥을 물고 말했습니다. 복녀가 준이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도련님. 체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양반집의 잔치상보다 이 저녁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방 한 구석에 단정하게 놓인 물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삼배로 묶인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나무 결이 삭고 매듭 자국이 남아있는 그 작은 괴짝을요. 세상 누가 봐도 버려야 할 허름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 이 괴짝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괴짝.
은하는 괴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친 나무 결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2년간 이 괴짝을 끌어안고 잠들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던 날들이요. 그리고 은하는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괴짝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 친정아버지가 혼인날 새겨주신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괴짝과 어머니의 비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은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검은 하늘에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부터 오늘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요. 가장 추운 겨울에 내쳐졌던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괴짝 하나로 가장 따뜻한 봄을 되찾았습니다. 복녀가 목숨 걸고 건네준 그 괴짝, 김씨 과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어준 온돌방,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준비해 두신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남매를 지켜주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는 김씨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기와 집으로 모셔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집에서 편히 사십시오. 김씨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 같은 건 됐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과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족이라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괴짝 위에 은비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